안녕하십니까. e4ds 뉴스 배종현입니다. 매월 e4ds 뉴스의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탑 기사입니다. 기획, 모빌리티 전환 핵심 반도체라는 기사입니다. CO2 감축, 전기차, 커넥티비티 등의 등장으로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혁명에는 반도체 기술이 핵심입니다. 전기차 고속 충전에는 고효율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며 전기차의 전기 모터에는 견인 인버터로 제어해 DC를 AC로 변환하고 AC 주파수를 조정해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운전자를 보조하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운전자의 휴식, 일, 엔터테인먼트 등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간을 창조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첨단 운행 보조 장치는 각종 센서와 통신이 가능한 반도체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에는 레이더, 초음파 센서, 라이다, 카메라 등이 사용되고 와이파이, 5G 모바일 네트워크 등 통신 인프라는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인프라, 교통관제 시스템으로부터 교통 정보를 수신하고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새로운 운송 시대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혜지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이번에 AI 반도체를 주제로 3회에 걸쳐 기획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며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GPU 가격 급등, 전력 사용량 증가 등 운영 비용적 문제가 발생하며 AI 반도체 자체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번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렇군요. AI 반도체는 무엇인가요?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기존 대비 약 1000배의 인공지능 연산, 전력 효율을 구현해 뇌처럼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처리하며 한꺼번에 동시다발적 연산이 가능합니다. 가트너 등에 따르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에 267억 달러를 기록했고 2030년에는 1179억 달러로 10년간 약 4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적극적으로 AI 반도체 국가 경쟁력 주도에 나섰고 엔비디아, 구글, 삼성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SKT, KT 등 이통사들도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AI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2016년 알파고의 등장 이후 AI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 영상인식, 음성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AI는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는 사물 인터넷과 결합해 스마트 홈 시장을 발달시켰는데요. 냉장고, 스피커, 스마트폰 등 저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기에 적용되고 있으며 AI와 IoT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의 시장의 발전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 제약 분야에서도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 영상 판독 기술은 엑스레이, CT 등을 분석해 전문가가 환자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돕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AI가 주목을 받으며 성장세에 치닫는 이면에는 AI 도입과 활용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AI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기반의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 고용 등 고비용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큰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로 인해 업무를 아웃소싱하기 쉽지 않으며 전문성이 없다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에 엣지 AI란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엣지 AI란 디바이스 단계에서의 AI 연산을 뜻합니다. 장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엣지 컴퓨팅을 사용해 하드웨어 장치에서 직접 AI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초기에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AI가 발전했으나 최근에는 하드웨어 공급자 중심으로 디바이스에서의 엣지 AI가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엑시노스 2200에서 AI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연산 성능이 전작 대비 2배 이상 향상돼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 기기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엣지 AI 확산에 선두로 나서고 있죠. 엔비디아는 자체 엣지 제품군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암 인수를 통해 암이 설계한 다양한 모바일 칩 아키텍처에 자체 GPU 기술을 쿠다로서 통합했습니다. 인텔은 세계 CPU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엣지에는 CPU 영향력이 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인텔은 CPU와 함께 비전 프로세서, 가속기를 엣지 AI를 위한 하드웨어 라인업에 추가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각 계층마다 소프트웨어 툴도 선보였으며 특히 메인 하드웨어 모비디우스에 오픈비노 등의 기능을 더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엣지 AI 프로세싱을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시타라 AM62 프로세서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엣지 AI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켜 듀얼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소형 HMI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인피니언은 E-모빌리티, ADAS, 자동차 E 아키텍처, 보급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오릭스 MCU 제품군을 확장했습니다. TC4X 제품군은 다양한 AI 토폴로지의 요구를 충족하는 심드 벡터 DSP인 새로운 PPU를 갖추고 있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나노 엣지 AI 스튜디오는 새로운 머신러닝 기술로서 개발자는 최소한의 데이터로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ML 라이브러리를 사용자 친화적 환경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커넥티드 기기, 가정기기, 산업 자동화 등이 있습니다. 최근 ST는 인베디드 지능형 센서 프로세싱 장치를 내장한 스마트 센서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능은 툴 성능을 확장해 지능형 센서 내부의 이상을 감지하는 AI 모델의 온디바이스를 구현합니다. 네, 김 기자. AI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혜지 기자의 인사이트 기획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지난 17일에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국전자파학회 학예종합학술대회가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1,800여 명이 참여하고 830여 편의 논문 발표와 100여 개가 넘는 세션으로 다채로운 학술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파학회에서 마련한 3일간의 기조 강연 키워드는 국방우주, 전파위성, 6G, 저궤도 위성으로 통신 분야를 아울러 우주로의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첫날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기술센터장이 기조 강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방우주기술 발전 방향을 강연한 그는 해외 통신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으로 레이턴시가 크며 대용량의 한계가 있다며 즉각적인 무기 체계와 연동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주도 저궤도 위성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아마존의 카이퍼, 원웹의 원웹, 선도적으로 시장에 등장한 가운데 이범석 센터장은 국내 기업 및 기관들이 이러한 글로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과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해 기반을 확대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성욱 한국전자파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989년 창립한 전자파학회가 올해로 33번째를 맞이하며 누적 회원이 1만 2천여 명을 넘어섰다며 감회를 밝혔습니다. 박성욱 회장은 다양한 세션들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7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40개에 달하는 부스의 산업체 전시회가 함께 개최됐습니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루프, 안리스 코퍼레이션, 센서뷰, KMW, 웨이비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 각자의 기술 솔루션을 피력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업체로 웨이비스, 센서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비스는 국내 최초로 겐 RF 반도체 팹을 보유해
관련 제품 설계와 생산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웨이비스 파운드리 사업부 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웨이비스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센서뷰로, 센서뷰는 5G, 자율주행, RF 솔루션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RF 케이블과 안테나를 핵심 솔루션으로 공개했습니다. 윤성환 센서뷰 세일즈 마케팅 상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센서뷰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업체 탐방 및 세션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E4DS 뉴스 홈페이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입니다. 공 기자, 이번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는 팹리스 이야기입니다. 우선 지난 8월 17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는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가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 업체는 106개 업체로 사단 법인화를 통해 대정부, 대의회에 팹리스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팹리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7일에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빅3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사업 일환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설계 전문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에서 5개의 유망 팹리스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의 MPW 제작기회가 우선 제공됩니다. 선정 기업에는 디벡스, 세미브레인, 스카이칩스, GLS, 라온텍 5개 팹리스 기업이 뽑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팹리스 생태계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어떤 겁니까? 네, 최근 SK 하이닉스가 238단 낸드 플래시 상용화에 성공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낸드 플래시 상용화를 예고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사이에 200단 적층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3년 24단 1세대 3D 낸드를 발표한 이후로 수평 방향으로 셀을 배열하는 것보다 수직 방향으로 셀을 쌓는 3D 낸드 플래시는 업계 표준 방식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은 232단 낸드 플래시를 지난 7월 말 공개하며 200단 시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하이닉스는 재빨리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마이크론에 비해 6단 더 높지만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기업 YMTC도 최근 4세대 3D 232단 낸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적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적층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셀 적층 단수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수율, 생산성 문제 등 양산화를 위한 공정의 성숙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거 더블 스택이 적용된 72단 제품이 나왔을 때도 36단의 싱글 스택 수준에서 향후 100단 후반대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이 많았다면서 공정 혁신 기술에 따라 셀을 애칭하는 장비나 설계 기술의 발전을 통해 몇백 단 이상을 바라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공 기자, 다음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 내용은 시중에 중국산 가짜 USB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짜 USB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정보를 제보받아 취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2TB 용량의 USB가 단돈 2만 원가량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기만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E4DS 전자기술연구소 김용 소장님과 함께 가짜 USB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현재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는 1TB 이상의 고용량 USB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USB들 중 일부는 중국산 짝퉁으로 용량을 조작한 제품이 버젓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E4DS 뉴스에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네, 가짜 USB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E4DS 전자기술연구소 김용 소장님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 제품이 뭐가 문제인지 기술자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에 이제 디스크 관리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관리자 정보에서 보면은 이 2TB짜리 USB 메모리 디바이스가 정보상으로는 2TB로 보여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페이스 테스트를 이제 제가 일부러 돌려봤는데 실제로 에러 없이 전부 다 테스트까지 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조작을 한 걸로 보이고 한번 뜯어봤는데요. 정상적인 이제 USB 3.0 커넥터들은 이렇게 앞부분에는 USB 1.0, 2.0 커넥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USB 3.0 커넥터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라운드가 있고 리드라이트 단자들이 있는데 역시 뜯어봤더니 이게 이제 2TB짜리 가짜 USB 메모리인데 뒷부분에 커넥터가 이제 존재하지를 않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품 USB의 대용량 제품군을 보면 2TB 제품이 30만 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으며 1TB는 12만 원에서부터 25만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짝퉁 USB의 경우 이보다 저렴한 2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구매 시 개인 통관 번호를 요구하는 해외 직구 제품이 많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값이 비교적 저렴한 것과 해외 직구라는 것 말고는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소비자들 다수가 피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픈마켓 관리 및 불량 판매자 제재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정책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E4DS 뉴스 건신혁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보고 소비자들이 가짜 USB에 속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풀버전이 조만간 업로드되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공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8월의 웨비나입니다. 지난 8월 18일에는 인피니언의 김현정 매니저가 미래 자동차 필수 기술 인피니언의 차량용 자기 앵글 센서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센서는 어떠한 사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비접촉식으로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터의 로터 포지션 센서, 자동차의 페달 포지션 센서, 조이스틱, 로봇의 관절 움직임 등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김현정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차량 내에는 많은 회전 움직임이 존재하며 연속적인 회전 움직임의 감지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앵글 센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달 포지션 센서, 다양한 액추에이터,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활용될 수 있으며 EPS의 조향 각도를 감지하는 스티어링 앵글 센서, 샤시 포지션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EPS 및 BLDC 모터의 포지션 센싱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동 와이퍼에도 앵글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 멀티펑션 스위치, 다양한 로터리 스위치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 SBW라고 불리는 전자식 변속 레버에도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말 다양한 변속 레버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변속 레버의 위치 또한 기존 운전자석의 옆이 아닌 공간 확보를 위해 탑 컬럼 모듈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OEM의 개성을 볼 수 있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로터리 형식의 전자식 변속 레버에도 앵글 센서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EPS 시스템의 조향각을 측정하는 스티어링 앵글 센서에도 앵글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앵글 센서는 보통 줄여서 SAS라고 불리는데요. 자동차 핸들의 절대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중립 위치에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대략 2바퀴가 안 되게 꺾이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조향 각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720도라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는 총 1440도의 각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조향각을 인지해야 됩니다. AMR, GMR, TMR 센서를 다시 생각해 보자면 AMR은 180도 측정이 가능하며 GMR과 TMR 센서는 360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도 이상의 절대각을 단일 센서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SAS 구조는 서로 다른 이빨 개수를 가지고 있는 3개의 기어와 2가지 앵글 센서를 사용해 회전각을 구분합니다. 2개의 센서 값을 조합해 고정 및 멀티턴 절대각을 측정 가능하며 기본 원리는 나니어스 프린서플을 추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업이 및 알고리즘에 많은 회사의 노하우들이 담겨져 있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웨비나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경품이 진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시거나 메인 홈페이지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 순서는 성유창 기자와 함께하는 성유창의 그랑프리입니다. 성 기자, 이번에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6사의 2분기 매출을 분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지가 조사한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기업 6개사의 2022년 2분기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179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68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5% 증가했습니다. 매출 1위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차지했습니다. TI는 2022년 2분기 매출액 52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7억 2,300만 달러로 23%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2억 9,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6% 증가했습니다. 리치 템플턴 TI 회장은
TI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전략이 2분기 매출 성장에 주요했다며 3분기 매출 전망은 49억 달러에서 53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2022년 2분기에 38억 3,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억 400만 달러로 105%가량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8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0.4% 증가했습니다. 인피니언의 2022년 2분기 매출액은 6월 30일 환율 기준 37억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억 2,300만 달러로 75.9% 증가했습니다. NXP의 2022년 2분기 매출은 33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9억 4,300만 달러, 당기순이익은 6억 8,300만 달러로 각각 8%, 2.6%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르네사스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르네사스의 2022년 2분기 매출액은 6월 30일 환율 기준 30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억 8,900만 달러로 172.7%라는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온세미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2022년 2분기 매출은 20억 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억 8,400만 달러로 107.1%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분기까지 지속된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과 수요 증가로 6개사의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이제 세계 최대 레이싱 대회 중 하나인 포뮬러 2 대회를 성리창 기자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포뮬러 2 대회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포뮬러 1과 다르게 포뮬러 2는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레이싱 대회입니다. 소음이 적어서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져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레이싱카가 조용하다고 해서 분위기도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포뮬러 2의 젠2 차량은 최고 시속 280km로 약 45분간 서킷을 돌며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레이싱카가 조용하면 얼마나 조용하겠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포뮬러 1, F1 레이싱카는 130에서 140dB 정도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115dB, 천둥 소리가 120dB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그 F1 레이싱카의 소리를 들으면 귀가 찢어질 듯한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포뮬러 2 레이싱카의 소리는 80dB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는 진공청소기의 소리 정도입니다. F1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소음이 적은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포뮬러 2는 트랙에 부스터존이라는 새로운 룰을 추가했는데요. 부스터존을 통과한 후에 레이서는 핸들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4분 동안 35kW의 출력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뒷차와의 간격을 벌리거나 추월할 때 각 팀의 전략에 따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추월하려는 레이서와 추월당하지 않으려는 레이서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이프릭스를 끝으로 8번째 포뮬러 2 대회가 끝이 났는데요. 다음 시즌부터는 지금까지의 젠2와는 다른 젠3 차량이 도입됩니다. 젠3의 셰시는 2014년부터 포뮬러 2와 함께한 스파크 레이싱 테크놀로지가 담당하고 배터리는 윌리엄스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 타이어는 직전 시즌까지는 미쉐린 타이어가 담당했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한국 타이어가 보급합니다. 최대 출력 250kW, 335마력으로 최고 시속 280km였던 젠2에 비해 젠3는 350kW, 470마력으로 최고 시속 320km를 달성했습니다. 회생제 등으로 생성되는 에너지가 레이싱 중 사용하는 에너지 40% 이상을 차지하는 효율성을 갖췄고요. 600kW의 초고속 충전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뮬러 1에서 볼 수 있는 피트 스톱을 포뮬러 2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600kW 초고속 충전 기능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상업용 충전기에 비교해도 약 2배의 전력입니다. 또한 젠3의 배터리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광물로 구성되고요. 배터리셀은 수명이 다하면 재사용 및 재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전자부품 유통기업인 마우저가 후원했죠. 네, 이번 대회에서 전자부품 유통기업인 마우저가 후원을 했는데요. 마우저는 몰렉스, 교세라, TTI와 손잡고 2021, 2022 ABB FIA 포뮬러 2 월드 챔피언십 시즌에 참가하는 드래곤 펜스케 오토스포츠 팀을 후원했습니다. 드래곤 펜스케 팀은 포뮬러 2가 시작된 2014, 2015 시즌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팀인데요. 이로써 마우저와 몰렉스는 포뮬러 2 대회에 이번 시즌까지 8년 연속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타프니티엔 마우저 부사장은 우리는 지금 친환경 기술, 지속 가능한 미래가 전자업계의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마우저는 속도와 내구성을 놓고 경쟁하는 이 자동차 경주대회와 경주팀을 후원하면서 우리의 성능 중심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제조 파트너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에서 포뮬러 2 대회 레이스가 펼쳐지는데요.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들고 나올 팀들의 레이싱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성희창 기자 수고했습니다. 8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 업계가 카메라의 효율성에 집중하며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요울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뿐만 아니라 사이드 밀러 대신 설치된 버추얼 밀러 시스템 등으로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 개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 규모도 2020년 340억 달러에서 2026년 59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주도의 칩4 동맹이 한국에 참여하는 관계없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NH투자증권이 9일 발표한 산업 코멘트에서 칩4로 인한 수혜는 마이크론, 인텔 등 미국 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칩4 동맹은 미국 제조업 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목적으로 모인 협의체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경쟁사인 인텔과 마이크론의 생산 및 기술 측면에서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칩4 동맹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 대중 수출 악재가 예상됩니다. 한국은 메모리 수출 의존도에 있어서 74.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소재 기업 머크가 1,469억 원의 메카로의 화학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머크의 반도체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 시리즈는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7년 만에 새로운 헤드셋 라인업 아크티스 노바 프로와 키보드 라인업 에이펙스 프로 시리즈의 프로 미니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인근에서 5G 상공망 관련 시범 테스트로 통신 품질 측정 드론을 운용해 통신 고도 및 거리를 기준으로 서비스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UAM 운항 고도인 고도 300에서 600m에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1만 278대를 보급함으로써 올해 총 2만 4,4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합니다. 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AMD가 글로벌 모빌리티 기술 기업인 이카엑스와 전략적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은 차세대 전기 자동차를 위한 차량 내 컴퓨팅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2023년 말 글로벌 출시를 위해 양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엘리먼트 14가 자동 테스트 및 계측 시스템 분야 기업인 NI의 새로운 테스트 워크플로우 구독 번들을 공개했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ST 이발 아스트라 1B 다중 커넥티비티 평가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자산 추적 시스템의 개념 증명을 완전 구현하는 완벽한 에코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버티브가 웹 기반 소프트웨어 버티브 스마트 인프라 사이트 데이터 센터 관리 플랫폼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노보센스가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기술과 관련한 자동차 분야에서 신호감지, 시스템 상호 연결, 동력 구동 부분에서 AEC Q100 신뢰도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자동차 전자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우저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트 남부에 위치한 물류센터의 확장을 위해 약 39,000제곱미터 면적의 3층 높이의 신축 건물 확장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제 9월의 웨비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에는 마이크로칩 이진우 수석이 마이크로칩 오토모티브 이더넷 10베이스 T1S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9월 6일에는 텍트로닉스 김화연 과장이 고전력 측정을 위한 WBG 특성 소개 및 테스트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9월 20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권경혜 대리가 이 디자인 슈트와 EDCM을 활용한 DC-DC 컨버터 설계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9월 27일에는 마이크로칩 이진우 수석이 ADAS 신뢰폼 신뢰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9월 29일에는 롬 박철 전임연구원이 명쾌한 해설, LED의 취급 방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9월 30일에는 2022 E4DS 오토모티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 정밀 도로 지도 기술 및 표준화 이슈입니다. 자율주행의 기본 인프라 중 하나인 정밀 도로 지도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 표준화 이슈 및 국내 기업들의 정밀 지도 기술과 활용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8월에 E4DS 뉴스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9월에는 더욱 알찬 준비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9월 E4DS 뉴스 월간 브리핑은 2022 E4DS 오토모티브 컨퍼런스 관계로 9월 23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